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미국으로 가야죠. 트럼프의 귀환. 트럼프의 컴백.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7시 40분쯤에 그 선거인단 277명을 트럼프 당선인이 확보를 했거든요. 예. 매직 넘버 270이라고 하잖아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면은 당선이 되는데, 이걸 어제 저녁에 일찌감치 확보를 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연설도 굉장히 좀 빨리 했어요. 투표 마감 시간이 미국 기준으로 어제 자정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시간 30분 만에 바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을 보면은 아직 선거인단 270명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빨리 승리를 확신하고 연설을 했던 거고요. 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미국민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치유되도록 돕겠다.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가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한테 축하 전화를 하고 패배를 인정했고요. 또 조금 전에 승복 연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은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가 예상외로 대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측이 박빙이었잖아요. 아니, 당일날까지도 초박빙이다라는 얘기를 미국 언론들이 다 쏟아내고, 심지어 그냥 박빙 정도가 아니라 동률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전날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승이었어요. 네, 대승을 거뒀는데 결국 핵심은 경합주 7곳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지금 네. 현재까지 개표된 상황을 보면 7곳을 트럼프 당선인이 다 이겼습니다. 전부 다. 네, 다 이겼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6년에 트럼프 당선인 될 때는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어요. 그때보다 그 승리의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표에서도 또 승리를 했거든요. 일반 투표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선거인단 말고 이제 전체 투표. 네, 득표율로 봤을 때도 예. 51%를 얻어서 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공화당이 일반 유권자 투표에선 잘 못 이겨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에서 이기면 이제 승리가 확정이 되긴 하는 건데, 또 일반 투표에선 못 이겼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둘 다 이겼던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20년 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반 투표에서도 이기고 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기고, 이런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압승인 거네요. 큰 승리를 거뒀죠. 큰 승리네요. 7개 경합주를 다 이겼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그 세 개주가 블루월이라고 해서 또 민주당 우세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다 내준 거거든요. 자, 그럼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나? 한번 뿌리쳤던 그 손을 왜 다시 들어줬나, 이거거든요. 전반적인 평가를 봤을 때 가장 큰 건 정권 심판론이 가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미국이 인플레이션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 무단 입국자, 여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좀 크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당선인이 많이 대선 기간에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미국민들의 판단도 같았던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 해리스를 미리 여론조사를 했을 땐 박빙이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대결은 뭐 이 박빙으로 평가가 됐었으나 현 정부 지지율은 낮았다라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CNN이 출구조사를 한 거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58%였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분석이 되고, 뭐 두 번째는 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좀 단순한 분석일 수 있지만, 샤이 트럼프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정권 후보 교체를 했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바이든 정권의 해리스 끝까지 이렇게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부통령이기도 하고요. 예, 트럼프 당선인 언제 취임합니까? 내년 1월 20일이고요. 그 앞으로의 일정은 형식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꽤 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계속 설명을 해드렸듯이 간접 선거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이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주별로 다시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패배한 민주당 선거인단을 해산하고, 이런 절차들을 쭉 밟게 되거든요. 이걸 걸쳐서 1월 22일에 취임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선거인단이 또 투표를 하게 되는 과정이 이 형식적인 절차 내에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배신 투표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언론이 관심 있게 보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미국 대선에서 이게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아, 배신 투표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유권자들하고 어.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뭐 몇 개 언론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미국 대선의 7대 키워드를 꼽았어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후보자 교체, 이민자, 트럼프 기소, 낙태권, 외교 정책, 그리고 쩐의 전쟁, 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여기서 가장 앞에 이제 내세운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 때 돈을 푼 것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푼 나라였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물가가 거의 다 뛰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계속 물가 문제가 그 발목을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상당히 이제 미국은 높았죠.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한 2% 포인트 이상 이제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았었고 이거를 계속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본인 때는 안 사실은 근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도 돈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이민자 문제예요. 네. 이게 유럽의 극우 정당이 이 부가 좀 그러니까 부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남쪽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이가 팍팍한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넘어온 사람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과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자극적인 선동을 했어요. 범죄자들만 지금 넘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하고 대표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발언들. 그때 네.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도 결국은 그게 뭐 속된 말로 잘 먹힌 거네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법을 다 고치겠다라고 지금 모든 걸 뜯어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속지주의 뭐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인이 되잖아요. 이건 속인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없애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원정 출산도 이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정 출산은 그렇다 치고 사실상 거기로 넘어가서 그래도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거두겠다는 건 인권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방침인 거죠. 그런 게 오히려 먹혔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어떤 뭐 불법 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롱맨의 귀환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트롱맨의 귀환이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푸틴이랄지 시진핑이랄지 김정은이랄지 뭐 이렇게 좀 강한 뭐 이제 자국중심주의 이제 독재자들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해리스는 나약해서 안 돼.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전쟁을 길게 가져간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이겁니다. 왜 다 틀렸나 이번에도.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어제 제가 이제 그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를 봤는데 뉴욕타임스에서 분석을 한 거는 이번 선거가 일방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사실 나왔어요.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1998년 이후 대통령 선거하고 상하원 선거의 오차 범위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6%포인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경합주가 보면은 다 1, 2%포인트였잖아요, 전부. 그렇죠. 1,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도 다만 0.1%포인트라도 이기는 쪽이 선거인단 다 가져가는 제도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 경향성이라는 그 안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다 사실 이게 결과가 나온 건데 그게 한쪽으로 트럼프로 다 몰린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선거제도 간접 선거인단이 하는 이 선거제도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결국은 소위 말하는 샤이 트럼프를 못 잡았다라는 건데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와요. 뭐냐면 샤이 트럼프는 2016년에 트럼프가 처음 나왔을 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샤이라는 게 사실 그건 민주당 쪽에서 이제 붙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히든 트럼프다 이게 히든 해리스가 아니라 음.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못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도 방문도 하고 이번에 그래서 잡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여론조사 자체도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틀렸는지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 박수모 기자. 네. 지금 뭐 이제 스트롱맨의 귀한 김준일 평론가가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일단 국제 정세 특히 안보 분야의 변화가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사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은 그랬어요. 말은 내가 당선되면 바로 다음 날 종식시킬 거다 전쟁.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나고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러시아랑 반대로 종전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쥐고 있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중동 전쟁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예.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가까웠거든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도를 보니까 그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이랑 통화를 많이 했다라 그래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좀 안 좋고요. 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좀 적극적으로 도울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그때 집권 때도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반대하지 않거나 뭐 방치하거나 혹은 도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전쟁의 소용돌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허.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네, 주가 급등을 했고 최고치 찍었다면서요. 3대 네, 지수가 다 경신을 했고 예. 또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예.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주목되는 거는 특히 테슬라였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그 지지자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참 이 사람 대단히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영리하다 싶은 것이 트럼프가 선거 유세하다가 총알을 살짝 맞았던 그날 이거 트럼프가 이기겠구나 해서 그날부터 전폭적인 지지로 완전히 뭐 어떤 언론에선 도박카드 걸었다라고 할 올인했죠. 정도로 네. 올인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예. 어제 장중에 14%까지 올랐고요. 예. 또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또 옛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가 예. 또 로켓 쏴지는 그런 뭐 또 사진까지 올려놓고 로켓맨. 네, 이렇게 부활. 축하하는 그런 그림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영향 줄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당선인 늘 얘기를 했던 거고 집권 때도 이미 6배를 올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요구했던 금액이 50억 달러인데 이번에 대선 이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는 100억 달러를 불렀거든요. 이러면 10배가 넘는 액수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예. 뭐 한국을 머니머신, 뭐 ATM 기기로 부르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2026년부터 5년 동안 낼 돈은 정해졌어요. 협상 끝났거든요. 근데 그 액수가 트럼프가 요구했던 액수의 20%밖에 안 돼요.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거 다시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미 협상이 끝났다라는 입장인데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하. 그리고 국내 기업 타격도 좀 우려가 되는데 그 트럼프 당선인이 많이 쓰는 표현이 정말 자기 표현 그대로 관세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관세 러버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다른 나라들도 꽤 올릴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관세가 이렇게 커지면 미중 무역 갈등도 굉장히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것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역시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이 있었는데 네. 이걸 트럼프 당선인은 사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네.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그 기업한테는 보조금 주겠다 이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 정부 쪽에 산업부 쪽 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배터리 업계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 보조금이 상당한 그 영업이익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삭감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교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변화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거는 사실은 바이든부터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트럼프도 있었지만은 이미 이게 기조가 비슷해요. 사실 보호무역주의가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는 이미 누가 되든 예정된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면은 뭐 속된 말로 이제 바지 입고 싸우냐, 바지까지 내리고 이제 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하느냐 뭐 요 정도 예.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세를 할 경우에 이제 보호무역주의 전쟁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린다라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느냐. 그래서 예전에 2018년에도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 매긴다고 했다가 결국은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그런 식으로 가기는 또 어렵다. 왜냐하면 자국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결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제품들이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생산할 기반이 없어요. 아예. 아하.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야 이제 경쟁이 되겠지만은 예. 무슨 1,000원짜리 이런 거를 지금 미국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협업 분업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쟁은 지금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상 이게 트럼프가 스트롱맨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매드맨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할지 그래서 중동은 더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이란하고 핵 합의 오바마가 한 거 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뭐 이란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반드시 끝날 거다. 다만 우크라이나 돈 쓰는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원 안 할 가능성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밌는 게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푸틴은 지금 시큰둥해요. 아무 성명도 발표를 안 했어요. 아하. 이게 신경전이 벌써 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들 오늘 2부에 좀 나눠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변화가 특히 트럼프의 귀환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 너무 커서요. 좀 나눠서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국내 이슈로 넘어올 텐데요. 오늘 우리도 큰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합니다. 몇 시죠?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고요. 지난번에 8월 말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거는요. 네. 그때랑 형식과 장소가 살짝 바뀌는데 예. 일단 형식은 무제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나눠서 질문 개수를 제한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치 분야에서 몇 개, 사회 분야에서 몇 개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주제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 제한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하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보다 좀 길어질 걸로 보여요. 시간은 지난번 기자회견 때 담화문을 먼저 집무실에서 41분 발표를 하고요. 네. 질의응답을 한 80분 정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담화문을 한 20분 안쪽으로 좀 줄이고 30분이라고 하더니 20분입니까? 네, 더 줄일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한 90분 이상 뭐 할 걸로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유동적이에요. 끝장 기자회견 이렇게 표현하던데 끝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시간 제한 없이 꼬리 질문하면 꼬리 질문도 계속 받겠다는 의미인데 그 정도로 열어둔 거 맞아요? 일단 형식을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그냥 얘기들을 이제 뭐 실무진들이랑 얘기 나눠보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무제한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시간은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 얘기들이 담길까가 좀 핵심인데 네. 지금 친윤계나 아니면 제가 여권 쪽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네. 사과는 좀 담길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대국민 사과. 네, 이건 뭐 기존에도 보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 뭐 영태균 씨 의혹과 관련돼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요. 요거 사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논란, 요 사과 정도는 기본적으로 담길 걸로 보이는데 예. 표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 될 걸로 그렇죠. 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친한계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지금 친한계 쪽에서 좀 속내로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서 종합을 해보면은 이 기자회견이 지지율을 좀 역전시키고 뭐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특검 수용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감이에요, 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 왜냐면은 그러니까 꼭 그 친한계가 원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기대보다 그 이상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뭔가 반전의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그 기준점은 특검 수용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특검 수용 정도가 아니라 사실 특검만큼은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입장인 걸로 제가 알았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특검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친한계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개각
인선이라던가 네. 아니면 인적 쇄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현상 유지 내지는 약 보합으로 좀 약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과에만 그치면은 예. 그냥 이제 지지율은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특검까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친한계 일부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예, 저는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다수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 이번 기자회견을 평가할 때 음흠.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이 수준으로 질문을 물어봤을 그렇게 때는 물어봤을 때. 네, 물어봤을 땐 그렇게 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네. 친한계 아닙니까? 근데 특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워낙 선을 확실하게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네, 공식적인 예, 입장은 예. 특검은 또 분리가 돼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브리핑을 듣고 이 이야기는 인터뷰로 더 깊게 풀어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